하나 딱 내놓고 그냥 법무부 청사를 떠나면서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서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갔어요. 맞습니다. 너무 무책임해요. 무책임하죠. 그동안 많은 얘기들 해왔잖아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 자기 사퇴 성명서도 직접 얘기하고 맞습니다. 기자들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뭐 구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퇴서 하나 딸랑 그냥 던져주고 그러냐고요. 이건 정말 공직자로서 하여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책임이 보여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한 사퇴의 변을 읽어보면은 되게 웃긴 부분들이 많아.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짚어주시죠.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퇴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옛날에 사퇴해야지. 이미 부담을 충분히 줬거든요. 아주 넘쳐나지. 거실로 줄 정도로 막 부담이 된 거고 본인이 또 검찰 개혁을 전력 최선을 다했다. 무슨 죄송합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온갖 저항은 네.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할 때 네. 그때 온갖 저항을 했어요. 오늘 11시에 조국 수석이 뭐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편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특수부 세고도에 폐지하겠다. 네. 검찰 직접 수사 축소하겠다.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겠다. 공개 소환을 폐지하겠다. 심야 조사를 제한하겠다. 맞습니다. 그다음 피의자 공포 사실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 네네네. 이런 것들을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적폐 수사를 하면서 네. 이 피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 검찰의 개편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민정수석 때 특수부 축소를 왜 하냐. 일 잘하고 있는데 왜 특수부를 축소하냐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갑 찬 채로 공개 소환이 돼가지고 다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 찍혀서 2명이나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본인이 저항을 했잖아요. 본인이 이 개혁을.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사기꾼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기꾼이야. 국민 사기꾼. 건강 나쁜 아내가 아슬아슬하게 삶을 지탱하고 있다. 나는 가족을 돌보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감성파리죠 또. 감성파인데 검찰을 향한 말이라고 봐요. 음. 우리 와이프 아프니까 구속시키지 마라. 구속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여튼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라고.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런 이 정경심 교수가 조서를 읽는데 8시간, 7시간씩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서는 3시간 받고. 변호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읽나? 같이 읽었다는 거 아니야. 같이 읽었다는 거 아니야. 아주 토시 하나 다 깨알같이 다 체크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랬군요. 네. 제가 우리 김국장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조국 장관. 네. 조국 장관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본인 뭐 그냥 하나의 국민으로서 검찰개혁 잘하세요 박수 쳐주고 서초동 앞에 가서 시위하려고 그러나? 어떤 길이 있다고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정도 이 정경심 교수가 뭐 구속영장을 발부되겠죠. 법원에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에서는 조국 동생이죠. 동생처럼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럼 최대한 방어를 할 것이고 아마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뭐 대략 뭐 집행유예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와이프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은 어떻게든 빠져서 이제 국민 여론을 좀 살펴본 다음에 내년 총선에 부산에 나올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아주 거의 동감을 해요. 저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조국 장관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이제 와이프가 뭐 구속당하든 안 당하든 또한 본인도 조사를 받아서 구속당하든 안 당하든 자칫 잘못하면 사법 처리를 당해서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나는 맞습니다. 그런 길이 있고 가족들 전부 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무사하게 이 사법 처리를 비껴나가서 조금 좀 쉬었다가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한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좀 복귀. 그래서 정치인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문통과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과 아마 민주당의 바람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바람이겠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윤석열이를 찍어내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내리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남아있으면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조국은 반드시 사법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왔던, 원했던 조국 장관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국당에 이제 공이 넘어갔다. 이제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도 그렇고, 이제 법률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건지 아니면 막을 건지, 이게 당면 과제고요. 맞습니다. 또한 60조 빚을 내가지고 만든 513조의 슈퍼 내년 예산. 네. 이거를 빚내지 않고 좀 대규모 삭감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한 정당이 지역에서 14명이 당선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 20대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가졌던 석수, 얻었던 득표율 이걸 이제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해본 건데요. 지역에서 14석을 얻었다. 그런데 그 정당이 가진 정당 득표율은 6.3%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6.3%였다고. 실제 그런 정당이 하나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얻었을 때 이 정당은 이 비례의석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비례의석을 나눠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지역의 의석이 5석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 직접선거에서 5명 이상이 당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3%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석을 5석을 못 얻거나 당선이 안 되거나 정당 득표율이 3%에 미달할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당은 14석을 얻었고 정당 득표율이 6.3%니까 비례의석을 할당받아갈 자격은 일단 패스했습니다. 이건 합격이죠. 그러면 전당별 연동의석을 할당받을 대상이 되느냐를 또 따져봐야 된다. 비례의석을 가져갈 자격은 있는데 정당별로 연동의석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비례의석을 또 나눠 갖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기준의석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할당해주기 위해서 계산하는 기준의석이 총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인데 그것에서 각 정당이 받은 자기 정당의 득표율 6.3%를 곱하면 18.9 의석이 나온다. 이것이 기준의석입니다. 이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정당별 연동의석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8.9석인데 실제로 이쪽에서 얻은, 이 정당이 얻은 지역의 의석, 지역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14명밖에 안 된다. 실제로 총 득표율에 의하면 18.9석을 가져갈 만한 능력이 있는데 14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 기준 의석이 실제 지역 의석보다 크기 때문에 정당별 연동 의석을 할당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지역별 연동 의석을 몇 석을 줄 거냐,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 기준 의석에서 실제 의석 얻은 숫자를 빼면 4.9석이 되겠죠. 4.9석을 2분의 1, 그 차이의 2분의 1을 정당별 연동의석으로 준다. 이런 얘기.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그러면 4.9석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사람을 0.9를 둘로 나눠서 4.5 이렇게 사람을 잘라줄 수는 없으니까 소수점 밑에 버리고 나면 2석. 이게 정당별 연동의석 할당의석 수입니다.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정당은 일단은 14석, 지역에서 얻은 14석에다가 정당별 연동의석 2석, 16석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정당이 딱 이제 비례의석을 가지고 간 숫자를 계산을 해서 합계했더니 각 정당이 다 가지고 간 비례의석이 합계가 20석을 나누어 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석 가져간 정당도 있고 4석, 뭐 10몇 가져간 정당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당별 연동의석 할당을 해보고 나니까 그게 20석이더라. 비례의석 전부 줘야 되는 건 75석인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20석이 먼저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55석이 남았죠? 이 나머지를 가지고 정당별 득표율을 곱해서 추가로 이 비례의석을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5석 곱하기 6.3% 하면 4자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가져오는 거가 4석이 붙으니까 이 정당이 전부 가지게 되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얼마냐? 14석 지역에서 얻은 것, 정당별 자기네 계산에 의해서 배정받은 것 2석, 전체 나머지 계산해서 비례적으로 받은 것 4석. 이거를 전부 합하면 20석의 국회의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나가서 싸워서 지역별로 당선한 사람이 14사람인데 결국 비례대표 배분까지 확보하니까 이 정당은 무려 20석이라는 큰 국회의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국회의석수를 계산하겠다는 것이 준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맞는 논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색한 논리로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절대 숫자에서 져서 당선을 못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에게 투표한 표, 그 국민의 의사는 다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사표에 섞여 있는 국민의 의사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제도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계산 방법조차를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겠습니까? 이 속에는 암암리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느냐? 소수 정당이 특정한 데 전략적으로 출마시켜서 그 사람들 몇 석이라도 얻으면 그걸 이용해서 비례대표제라는 배분을 통해서 거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유사한 정당끼리 서로 합치면 영구 집권이 가능한 그러한 의석수를 가질 수 있다. 또 하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 과반수 의원 이상의 자리를 두고두고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지역이 특정한 투표만 계속해 준다면, 그러면 연합이라는 연대 연합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한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길이 열린다. 라는 그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의 사례를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맨 위에 이제 A당, B당, C당, D당, E당, 기타 해서 소개 이렇게 표가 지금 나가고 있죠. 그 밑에 지역에서 각 정당이